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활용 제7강부터 제10강까지의 핵심 내용을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묶음 강의는 4가지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제7강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심화입니다. AI에게 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구조화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예시와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제8강은 효과적인 AI 활용 검색입니다. 웹 검색, 파일 업로드, RAG 개념을 통해 더 근거 있는 답변을 얻고 최신 정보와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강은 AI 활용 딥 리서치입니다. 단순 검색을 넘어 시장 동향, 정책 변화, 경쟁사 비교처럼 깊이 있는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제10강은 AI 활용 조사자료 분석입니다. 수집한 자료를 요약하고 핵심을 뽑고 비교표와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는 실전 방법을 배우시겠습니다. 결국 이번 강의의 핵심은 AI를 잘 쓰는 사람은 질문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찾고 검증하고 분석해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할을 정해주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대상과 형식,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7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심화 과정입니다. AI에게 단순히 질문하는 것과 AI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설계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어떻게 요청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깊이, 문체, 정확도, 실무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둘째, 어조 및 스타일 지정하기. 셋째, 구분기호 활용하기. 넷째, 단계 활용하기. 다섯째, AI에게 질문시키기. 여섯째, 예시 제공하기. 일곱째, 평가 기준 제시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사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먼저 조사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AI에게 자료를 조사하거나 정리해 달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AI 교육에 대해 조사해줘. 산업안전 보건교육에 대해 정리해줘.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줘.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죠. 하지만 답변이 너무 넓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할 것인지를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최근 기업교육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하면은 AI는 단순히 AI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대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관점으로 답변을 주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왜 필요한지, 법적 의무, 사고 예방, 기업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답변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단순히 주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떤 시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정해준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어조 및 스타일 지정하기입니다. AI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내용뿐만이 아니죠. 말투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가볍거나 너무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단순해서 아쉬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프롬프트에는 원하는 어조와 스타일을 넣어주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 설명해줘 라고만 하지 말고 자, 다음과 같이 요청 한번 해보세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한 강의체로 설명해줘. 또는 기업 교육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뢰감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줘. 또는 유튜브 영상 원고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작성해줘. 자, 같은 내용이라도 스타일에 따라서 표현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일반 설명문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AI는 사용자의 입력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하지만 강의체로 바꾸면 생성형 AI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질문을 입력하면 그 질문에 맞춰 글이나 이미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체로 한번 볼까요? 생성형 AI는 조직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콘텐츠 제작 효율화를 지원하는 핵심 디지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무엇을 써줘 에서 끝내지 말고 어떤 느낌으로 써줘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분기호 활용하기입니다. 프롬프트가 길어질수록 AI는 어느 부분이 지시사항이고 어느 부분이 참고 자료이며 어느 부분이 출력 형식인지 헷갈릴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대괄호라든가 번호, 따옴표, 구분선 같은 기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 원고를 요약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래 원고를 요약해줘. 자, 여기에 원고 내용을 넣고 요약 조건은 핵심 내용만 5줄로 정리해주고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줘. 유튜브 설명란에 넣을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줘. 출력 형식은 제목, 요약문, 해시태그 이렇게 구분해주면 AI가 훨씬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죠. 또 다른 예입니다. 자, 역할은 당신은 기업교육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대상은 AI를 처음 배우는 중소기업 재직자입니다. 목적은 생성형 AI 교육의 필요성을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작성 방식은 유튜브 10분 강의 원고로 작성해 주세요. 조건은 쉬운 사례 2개를 넣고 마지막에는 휴먼 리소스 코리아 교육 안내를 자연스럽게 포함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프롬프트가 길어져도 구조가 분명해지는 거죠. 구분 기호는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장식이 아니라 AI가 지시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도록 도와주는 실무 기술인 거죠. 자, 다음에 네 번째로 단계 활용하기입니다. AI에게 복잡한 일을 한 번에 시키면 결과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교육 10분짜리 유튜브 원고 작성해줘 라고 하면 바로 원고가 나오긴 하죠. 하지만 목차가 부족하거나 사례가 적거나 홍보 문구가 어색하거나 결론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자, 먼저 AI 교육 10분 유튜브 원고의 목차를 5개로 구성해줘. 자, 그 다음에는 각 목차별로 핵심 메시지를 작성해줘. 마지막으로 전체 원고를 자연스럽게 강의체로 완성해줘. 이렇게 하면 작업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강의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1단계는 교육 대상 분석, 2단계는 학습 목표 설정, 3단계는 목차 구성, 4단계는 본문 원고 작성, 5단계는 사례 추가, 6단계는 마무리 멘트 작성, 7단계는 썸네일 문구와 설명란 작성입니다. 보고서, 제안서, 교육과정 설계, 유튜브 원고, 홍보문처럼 구조가 중요한 작업일수록 단계 활용은 매우 효과적이죠. AI에게 복잡한 일을 맡길 때는 한 번에 완성해줘 보다 순서대로 진행해줘가 더 좋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AI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AI가 생각하고 작업할 순서를 설계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AI에게 질문시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할 때 내가 질문하고 AI가 답하는 방식만 생각을 하지만 고급 프롬프트에서는 반대로 AI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유튜브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나에게 먼저 질문해줘. 또는 교육과정 홍보문을 작성하기 전에 대상, 목적, 강조점, 문체에 대해서 나에게 5가지 질문을 먼저 해줘. 그러면 AI는 바로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고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영상 길이는 몇 분 정도인가요? 전문적인 분위기를 원하시나요? 쉬운 강의체를 원하시나요?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관명이나 연락처가 있나요? 마지막에 홍보 문구를 넣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고 나면 결과물은 훨씬 정확해지죠. 특히 기획 단계에서는 AI에게 바로 쓰게 하기보다 먼저 질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튜브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주제로 10분짜리 원고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바로 원고를 쓰지 말고 좋은 원고 작성에 필요한 질문 5가지를 먼저 해주세요. AI는 답변 도구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게 도와주는 질문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자, 6번째, 예시 제공하기입니다.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에 예시를 보여주면 그 패턴을 더 잘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문 작성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 아래 예시와 비슷한 톤으로 홍보문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시는 AI에게 이런 느낌으로 해줘 라고 보여주는 샘플인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설명란을 만들 때도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아래 예시처럼 첫 문장은 문제 제기, 2번째 문장은 영상 내용 소개, 3번째 문장은 구독 유도, 마지막 문장은 문의 안내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AI는 단순히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를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특히 말투, 구성, 길이, 표현 방식이 중요할 때는 예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이거죠. 자, 7번째, 평가 기준 제시입니다. AI에게 결과물을 만들라고만 하지 말고 좋은 결과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10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일반적인 제목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한번 요청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유튜브 제목 10개를 만들어줘. 기준은 호기심 유발, 짧은 길이, 클릭 유도, 과장 없는 표현이야. 이렇게 하면 AI는 어떤 기준으로 제목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죠. 이 문장을 더 좋게 고쳐줘 보다는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고 문장이 짧고 전문 용어가 적으며 신뢰감이 느껴지도록 고쳐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평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라면 논리성, 객관성, 전문성, 간결성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유튜브 원고라면 쉬운 설명, 공감, 시청, 지속력, 마무리 메시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홍보문이라면 신뢰감이나 혜택 전달, 행동 유도, 과장 없는 표현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좋은 프롬프트는 무엇을 만들지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잘 만들지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를 중심으로 실무형 통합 프롬프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 리소스 코리아의 AI 활용 교육을 홍보하는 유튜브 원고를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겠죠. 역할: 당신은 기업교육 전문 유튜브 원고 작가입니다. 대상은 AI를 처음 배우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교육 담당자입니다. 목적은 휴먼 리소스 코리아의 AI 활용 교육 필요성을 쉽게 설명하고 교육 문의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식은 직장인의 업무 생산성, 보고서 작성, 교육자료 제작, 콘텐츠 기획 관점에서 정리해 주세요. 어조 및 스타일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한 강의체로 작성해 주세요. 과장된 표현은 피하고 신뢰감 있게 작성해 주세요. 자, 단계는 1단계는 영상 도입부 작성, 2단계는 AI 교육이 필요한 이유 설명, 3단계는 실무 활용 사례 3가지 제시, 4단계는 휴먼 리소스 코리아의 교육 안내, 5단계는 마무리 멘트 작성.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은 쉽게 이해되어야 하고 직장인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신청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출력 형식은 10분짜리 유튜브 원고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 프롬프트에는 역할, 대상, 목적, 조사 방식, 어조, 단계, 평가 기준, 출력 형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AI의 답변 품질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심화 과정으로 해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답변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둘째, 어조와 스타일을 지정하면 원하는 분위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구분 기호를 활용하면 긴 프롬프트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 활용은 복잡한 작업의 품질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AI에게 질문시키기는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예시 제공은 원하는 형식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평가 기준 제시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질문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죠. AI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생각의 순서, 작업의 기준, 결과의 형식을 설계하는 기술인 거죠. 앞으로 AI를 활용하실 때 AI에게 무엇을 물어볼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AI가 어떤 순서로 생각하게 만들까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I는 단순한 답변 도구를 넘어서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주는 실질적인 협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휴먼 리소스 코리아는 직장인과 기업이 AI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초교육부터 프롬프트 활용, 실무 적용, 교육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교육이나 기업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휴먼 리소스 코리아 전화 02-393-2220이나 www.ehrk.c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과적인 AI 활용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AI 활용 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쓰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답변은 그럴듯한데 진짜 맞는 말인가? 최신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지? 내가 가진 자료까지 반영해서 답을 받을 수는 없을까?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검색 증강 생성, 즉 RAG입니다. RAG는 쉽게 말해 AI가 자기 내부 기억만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료나 검색 결과를 참고해서 더 근거 있는 답을 만들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즉, 그냥 아는 척하는 AI가 아니라 자료를 보고 답하는 AI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왜 RAG가 중요할까요? 생성형 AI는 매우 유용하지만 항상 최신 정보나 정확한 출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시각각 바뀌는 정보, 정책, 통계, 시장 동향, 최신 뉴스 같은 것은 검색과 자료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웹 검색 기능과 파일 업로드 기능입니다. 웹 검색이 가능한 AI는 온라인 자료를 참고해서 보다 최신성 있는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결과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파일 업로드입니다. AI가 가진 PDF, 보고서, 회의록, 교육자료 등을 올려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비교, 정리,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 전체 정보보다 내가 가진 자료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강의 자료를 재구성하거나 회의록에서 핵심 쟁점을 찾고 싶다면 웹 검색보다 파일 업로드가 더 적합합니다. 즉, 웹 검색은 외부 정보 탐색, 파일 업로드는 내부 자료 활용에 강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업로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웹 검색으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I마다 RAG 활용 방식과 강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미나이와 챗GPT는 모두 RAG 활용이 가능하지만 접근 방식과 강점에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제미나이 프로는 구글 검색 생태계와의 연결성, 그리고 초대형 컨택트 활용과 멀티모달 분석 능력이 강점이 있고, 반면에 챗GPT 플러스 또는 팀은 코드, 인터프리터 기반의 정밀 계산, 그리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또 제미나이 쪽은 더 큰 컨텍스트 윈도우와 대용량 문서 및 비디오 이해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챗GPT 쪽은 파이썬 코드를 활용한 정밀한 재무, 통계 분석과 대화형 정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실무적으로 쉽게 바꾸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가 아주 길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한꺼번에 보고 싶거나 검색과 동영상, 멀티모달 이해를 폭넓게 활용하고 싶다면 제미나이 계열의 강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 계산, 데이터 정리, 표나 분석 결과를 좀 더 구조적으로 만들고 싶거나 대화형으로 단계별 정리를 받고 싶다면 챗GPT의 강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비교는 도구 선택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AI가 무조건 최고인가가 아니라 내 목적에 더 맞는 도구가 무엇인가입니다. 효과적인 AI 검색을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질문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I 시장 알려줘. 이렇게 물으면 답이 너무 넓고 모호해지죠. 하지만 2026년 국내 중소기업 대상 생성형 AI 교육 트렌드를 3가지로 정리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 유형도 제시해줘
라고 질문하면 훨씬 더 실용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죠. 즉, 검색에서도 목적, 범위, 기간,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좋은 검색 질문은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이 뭐야? 가 아니고 이 정책이 중소기업 교육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3가지로 정리해줘 라고 묻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이 보고서 요약해줘 보다 이 보고서에서 경영진이 바로 볼 핵심 메시지 5개를 정리해줘 라고 묻는 것이 훨씬 실무적이라는 것이죠. 즉 AI 검색에서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검색 결과를 읽는 데서 끝내지 말고 산출물과 이것을 전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AI 검색을 할 때 자료를 찾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검색 결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결과를 어떤 형태의 산출물로 바꾸냐 이것이죠. 바로 여기서 검색 결과의 산출물을 전환 지시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비교표 생성입니다. 검색 결과를 단순 나열하지 말고 기능, 가격, 정책, 장단점 등을 기준으로 표 형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구 선택, 서비스 도입 검토, 공급업체 비교처럼 비교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두 서비스를 기능, 비용, 보안, 활용 적합성 기준으로 비교표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훨씬 유용합니다. 즉, 검색 결과를 읽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바로 비교 가능한 자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요소 도출입니다. 검색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시사점, 리스크, 권고안 같은 판단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 결제, 회의 브리핑, 실행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 3가지, 예상 리스크 3가지, 권고안 3가지를 정리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정보 수집을 넘어 판단을 돕는 자료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증장치 추가입니다. AI 검색 결과는 편리하지만 그대로 복사해 쓰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 링크, 근거 문장, 인용 부분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대응, 대외 보고, 내부 공유 문서처럼 검증 가능성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각 항목마다 출처 링크와 핵심 근거 문장을 함께 붙여줘 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AI를 잘 쓴다는 것은 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검색 이후에는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비교표 생성, 의사결정 요소 도출, 검증장치 추가, 이 3단계만 적용해도 AI 검색 결과가 단순 참고 자료에서 실무형 문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실무에서의 활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업교육 담당자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로드한 회사 내부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교육의 핵심 내용과 부족한 점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웹 검색을 활용해서 최신 교육 트렌드나 관련 정책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산출물, 전환 지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육 자료와 최신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표를 만들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개선 포인트 3가지와 실행 우선순위를 정리해줘. 그리고 각 항목마다 참고한 출처도 함께 붙여줘. 이렇게 하면 단순 검색이 아니라 의사결정용 문서 초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강사가 강의안을 만들 때 기존 강의 자료 PDF를 업로드해서 핵심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그 뒤에 웹 검색으로 최신 사례와 통계를
보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표 1개, 핵심 메시지 5개, 발표용 요약문 1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죠. 이처럼 검색 결과를 그대로 두지 않고 표, 요약, 판단 요소, 검증 자료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AI 활용 검색의 핵심입니다. 즉, RAG는 단순히 검색 기능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더 현실적이고 더 근거 중심으로 쓰는 방식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웹 검색 결과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이 된다고 해서 모든 답이 자동으로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파일 업로드 자료는 보안과 권한을 확인해야 하죠. 특히 회사 내부 문서, 개인정보, 민감한 자료를 올릴 때는 조직의 보안 정책과 서비스 이용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AI가 자료를 참고했다고 해도 최종 판단은 사람의 몫입니다. AI는 보조 도구이지 책임을 대신 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넷째, 검색 결과를 실무 문서로 전환할 때는 검증 가능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즉,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만큼 근거가 남아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RAG는 AI가 외부 자료를 참고로 더 근거 있는 답을 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둘째, 웹 검색 기능은 최신 정보와 출처 확인에 유용합니다. 셋째, 파일 업로드 기능은 사용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 강합니다. 넷째, 제미나이와 챗GPT는 모두 RAG 활용이 가능하지만 강점과 활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섯째,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는 질문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검색 결과는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교표 생성, 의사결정 요소 도출, 검증장치 추가를 통해 실무용 산출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곱째, 검색과 자료 업로드를 함께 활용하면 AI 활용의 수준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활용 심층 조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활용 심층 조사, 즉 딥 리서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를 처음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은 간단한 질문과 답변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 요약해줘, 이 주제 설명해줘, 보고서 초안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방식이죠. 물론 이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한 답변보다 더 깊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시장 동향 분석, 정책 변화 조사, 경쟁사 비교, 교육 트렌드 정리, 신사업 아이디어 검토, 보고서 작성, 강의 자료 기획 같은 일들은 한두 문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비교하고 검증하고 핵심 내용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딥 리서치 기능입니다. 자, 우선 챗봇에서 에이전트로 이게 지내죠. 큰 흐름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AI 챗봇은 주로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즉, 일반 검색과 요약 중심이었죠. 목표는 질문에 즉답하는 것이고, 과정은 단회 응답 중심이며, 산출물은 짧은 요약이나 초안이 많았죠. 하지만 딥 리서치는 다릅니다. 딥 리서치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AI가 하나의 조사, 에이전트처럼 움직입니다.
연구 과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탐색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찾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구조화된 보고서나 표, 근거 중심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검색과 요약이 질문에 바로 답하는 AI라면 딥 리서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AI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딥 리서치가 뭘까요? 딥 리서치란 AI가 연구 목표를 해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탐색, 수집, 독해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합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율 연구 워크플로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율 연구 워크플로우입니다. 단순히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고 검색 결과를 읽는 것이 아니고 AI가 스스로 이 주제를 조사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어떤 자료가 더 신뢰할 만할까? 상반된 의견은 없는가? 결론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까를 반복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딥 리서치의 과정은 보통 4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 수립입니다. AI가 질문을 하위 작업으로 나누고 연구 로드맵을 작성하죠. 둘째, 재규적 탐색입니다. 정보를 한 번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한 정보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추가 검색을 수행하죠. 세 번째, 비판적 평가입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상충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논리적으로 해결하게 되죠. 넷째, 통합과 보고입니다. 인용과 근거를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는 보고서를 생성하죠. 즉, 딥 리서치는 단순 검색, 요약 이런 거를 넘어서 계획 수립, 재규적 탐색, 비판적 평가, 통합 및 보고의 반복 루트를 갖는 기능이죠. 자, 그렇다면 왜 딥 리서치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지금은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순 검색만으로는 구조화된 인사이트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료를 찾는 것과 자료를 이해하고 비교하고 정리하고 보고서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셋째, 실무에서는 단순히 요약보다 근거 있는 판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AI 교육 트렌드 알려줘 라고 질문하면 짧고 일반적인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질문이 더 적합하죠. 최근 1년간 국내 직장인 대상 생성형 AI 교육 트렌드를 조사하고 주요 변화 3가지와 그 배경을 출처 기반으로 정리해줘. 또한 기업 교육자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시사점과 교육 기획 방향을 표로 제시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단순 답변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딥 리서치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업무 지시서입니다. 딥 리서치를 잘 활용하려면 프롬프트를 단순한 질문처럼 쓰기보다 업무 지시서처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AI 교육 트렌드 조사해줘 라고 쓰는 것보다 조사 목적, 대상, 범위, 제약, 산출물 형식을 명확하게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SCOPE 구조입니다. S는 역할, C는 맥락, O는 목표, P는 제약, E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업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는 전문 리서처입니다. 2025년 이후 국내 직장인 대상
생성형 AI 교육 흐름을 조사해 주세요. 교육기획, 강의 제작, 학습 지원 관점으로 나누어 주요 변화와 배경을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함께 제시해 주세요. 최종 결과는 표와 한 페이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AI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목적에 맞게 자료를 찾고 비교하고 구조화된 결과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딥 리서치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첫째, 조사 주제입니다.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기간입니다. 최근 1년인지, 2025년 이후인지, 최근 5년 흐름인지 정해주는 것이 좋겠죠. 셋째, 대상입니다. 직장인 대상인지, 중소기업 대상인지, 교육 담당자 대상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넷째, 비교 기준입니다. 가격, 기능, 효과, 장단점, 사례, 정책 변화 등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다섯째, 출처 요구입니다. 딥 리서치에서는 출처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공식 자료, 보고서, 통계,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산출물 형식입니다. 표, 보고서, 발표 자료, 브리핑 문서, 체크리스트 등 원하는 결과물 형태를 지정하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챗 GPT 딥 리서치와 제미나이 딥 리서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딥 리서치를 할 때 챗 GPT가 좋을까요? 제미나이가 좋을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죠.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챗 GPT는 복잡한 추론과 상충되는 주장 비교에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관점이 충돌하는 주제를 분석하거나 찬반 논리를 비교하거나 정책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죠. 또한 장문 집필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의 완결형 보고서 구조를 잡거나 논리 흐름을 정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표, 통계, 그래프, 계산, 파일 기반 분석이 필요한 경우 챗 GPT의 분석 기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와의 통합, 내부 문서와 웹 정보의 교차 검증, 빠른 산출물 제작에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덕스, 슬라이드스, 쉬스와 연계해 문서나 발표 자료 형태로 빠르게 전환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 실시간 뉴스, 오디오 개요나 인포그래픽 형태의 변환 등 빠른 결과물 제작에 강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챗 GPT는 깊이 있는 사고와 구조화된 분석에 강하고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 연동과 빠른 산출물 변환에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도구를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추론, 장문 보고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면 챗 GPT를, 구글 문서 연동, 빠른 자료 변환, 최신 흐름 정리가 필요하면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딥 리서치에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딥 리서치라고 해서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AI는 매우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때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딥 리서치 결과도 반드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숫자, 법령, 정책, 지원금, 세금, 의료, 금융,
안전 관련 내용은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정책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계는 통계청이나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하는 식입니다. AI가 제시한 출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출처의 날짜가 최신인지,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딥 리서치 활용자는 AI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딥 리서치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딥 리서치 결과물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무에서는 딥 리서치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바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교육 자료 구성, 오디오 개요, 회의 브리핑 문서,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으로 변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AI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사 결과를 임원 보고형 한 페이지 요약으로 바꿔줘. 교육 담당자 회의용 발표문 형식으로 정리해줘. 핵심 내용을 표로 비교해줘. 유튜브 강의 원고로 바꿔줘. 강의용 PPT 목차와 슬라이드별 핵심 메시지로 정리해줘. 오디오 개요 형식으로 대화체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이처럼 딥 리서치는 자료를 찾는 기능을 넘어 실제 업무 산출물로 연결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내죠. 자, 그렇다면 실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교육 담당자가 생성형 AI 교육 과정을 기획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생성형 AI 교육 트렌드 알려줘. 하지만 딥 리서치형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025년 이후 국내 기업 교육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교육기획, 강의 제작, 학습 지원, 업무 생산성 향상 관점으로 나누어 주요 사례와 변화, 흐름을 정리해 주세요. 공식 보고서나 신뢰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출처를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중소기업 교육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 방향을 표로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AI는 단순 설명이 아니라 조사 목적에 맞는 구조화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이 결과를 다시 활용해 보고서 초안, 교육 제안서, PPT 목차, 유튜브 강의 원고, 홍보 콘텐츠까지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딥 리서치 활용 시에 주의할 점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너무 넓으면 결과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위를 좁혀야 하겠죠. 둘째, 출처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죠. 출처 없는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 쓰지 말고 내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중요한 내용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AI에게 한 번에 완벽한 결과를 요구하기보다 초안 작성, 보완 질문, 표 변환, 보고서 재구성처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딥 리서치는 AI가 연구 목표를 해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탐색, 수집, 독해하고 근거 기반으로 합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율 연구 워크플로우입니다. 둘째, 딥 리서치는 단순 검색 요약을 넘어 계획 수립, 재규적 탐색, 비판적 평가, 통합 및 보고의 반복 루트를 갖는 기능이죠. 셋째, 챗 GPT 딥 리서치는 추론의 깊이와 자율성, 복잡한 주장 비교, 장문 보고서 작성, 파이썬 코드 기반의 분석적 결과물에 강점이 있죠. 넷째, 제미나이 딥 리서치는 구글 생태계 통합,
제어 가능성, 빠른 산출물 제작, 구글 닥스, 오디오 개요, 인포그래픽 등으로 변환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딥 리서치 프롬프트는 질문이 아니라 업무 지시서처럼 작성해야 합니다. 역할, 맥락, 목표, 제약, 형식을 명확히 하는 SCOPE 구조가 효과적이죠. 여섯째, 딥 리서치에도 환각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 확인과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곱째, 딥 리서치 결과물은 보고서, 표, 발표 자료, 데이터 시각화, 오디오 개요, 교육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딥 리서치는 AI가 모든 조사를 대신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사람의 조사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는 강력한 협업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AI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조사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활용, 조사자료 분석, 즉 노트북 LM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0강 AI 활용 조사자료 분석의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인 노트북 L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찾은 자료, 내가 가진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 검색으로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확보한 자료를 읽고 비교하고 핵심을 뽑고 보고서나 강의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은 구글이 개발한 개인화된 AI 연구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문서, 자료, 보고서, 논문, 회의록, 기사, 강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AI가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에 답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노트북 LM이 막연히 인터넷 전체에서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넣은 자료, 즉 소스에 기반해 답변한다는 점이죠. 이것을 흔히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허공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보고서 5개, 회의자료 3개, 기사자료 10개를 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요? 교육 니즈와 현장 문제를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임원 보고용 핵심 포인트 5개만 뽑아주세요. 찬성 의견과 우려 의견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처럼 노트북 LM은 자료 기반 분석에 특화된 AI 보조 기구인 거죠. 자, 그러면 노트북 LM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노트북 LM은 단순히 자료를 요약하는 도구가 아니죠.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오디오 오버뷰, 슬라이드 자료, 인포그래픽, 플래시카드, 퀴즈, 보고서 기반 학습 가이드, 마인드맵 같은 자료를 만들 수 있죠. 즉 하나의 자료를 넣어도 듣는 자료, 보는 자료, 복습 자료, 발표 자료, 학습 자료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자료 활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하나의 보고서를 읽고 따로 요약하고 또 PPT 만들고 또 따로 퀴즈를 만들고 또 강의안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용, 보고용, 강의용, 발표용 자료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듣는 학습의 진화, 오디오 오버뷰죠. 노트북 LM의 대표 기능 중 하나는 오디오 오버뷰입니다. 오디오 오버뷰는 AI 호스트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자료를
설명해주는 기능이죠.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명의 AI 진행자가 대화하듯이 핵심 내용을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긴 보고서나 논문을 읽기 부담스러울 때 오디오 오버뷰를 활용하면 마치 전문가들이 옆에서 대화하며 설명해 주는 것처럼 자료의 핵심 흐름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료를 팟캐스트처럼 듣는 기능, 특히 출퇴근 시간, 산책 시간, 이동 시간에 유용하죠. 눈으로 읽는 학습에서 귀로 듣는 학습으로 확장되는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단순 요약뿐만 아니라 심층 분석 형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두 명의 AI 호스트가 생동감 있게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자료의 주제와 쟁점을 분석하고 여러 주제를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편리한 기능이 아닌 거죠. 학습 방식 자체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자료를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자료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학습이 가능해진 것이죠. 청취자님, 최근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그 기업 교육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마 창을 여러 개 막 띄워놓고 동영상 강의 소리는 음소거 해둔 채로 오로지 그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광클릭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 네. 어떻게든 수료질만 빨리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익숙한 풍경이죠. 맞아요. 기업들은 매년 엄청난 예산이랑 수천 시간의 업무 시간을 투자해서 직원들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들은 피로감만 느끼고 실무에는 진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기묘한 현상.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는 학습의 확장이에요. 비디오 오버뷰죠.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비디오 오버뷰입니다. 비디오 오버뷰는 자료 안에 있는 도표나 이미지, 표, 핵심 장면 등을 화면에 띄우면서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기능입니다. 즉, 시각 자료와 음성 설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죠. 사람은 글만 볼 때보다 그림이나 도표, 이미지, 음성을 함께 접할 때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정책 보고서, 시장 분석 자료, 교육 결과 분석표, 설문 결과 자료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글로만 읽으면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비디오 오버뷰를 활용하면 자료 속 핵심, 도표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AI가 음성으로 설명해 줍니다. 보고 들으며 이해하는 자료 분석. 이렇게 되면 자료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으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하죠. 긴 자료를 놓고 이 내용을 강의용으로 설명해줘.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도표 중심으로 풀어줘. 5분짜리 교육 영상 흐름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교육 콘텐츠 기획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데이터 테이블과 인포그래픽이죠. 노트북 LM은 자료 속에 흩어져 있는 숫자나 비교 정보를 표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 테이블 기능인 거예요. 자료 속에는 숫자, 조사 결과, 비교 항목, 통계, 기준 등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 표로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때 노트북 LM을 활용하면 흩어진 정보를 찾아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표로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교육 만족도 조사 자료를 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점수, 개선 의견, 반복적으로 나온 불만 사항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각 자료의 주요 수치 및 의미를 비교표로 만들어 주세요. 교육과정별 장점과 개선점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료 속에 흩어져 있던 정보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로 정리되는 겁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인포그래픽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복잡한 자료를 시각적으로 요약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시장 동향 보고서를 넣고 이 자료의 핵심 흐름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정리해줘.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을 시각적으로 구분해줘. 강의 슬라이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핵심 구조를 정리해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 테이블과 인포그래픽 표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게 되면 결국 노트북 LM은 자료를 단순히 읽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료를 실무형 산출물로 바꾸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고서 생성과 학습 가이드 만들기입니다. 노트북 LM에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 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블로그 게시물, 직접 만들기 같은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 문서는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때 유용하죠. 학습 가이드는 교육용 자료나 복습 자료를 만들 때 좋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은 읽기 쉬운 글 형태로 내용을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죠. 직접 만들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와 스타일을 지정해서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 때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보고서를 넣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죠. 이 내용을 수강생용 학습 가이드로 정리해 주세요. 핵심 개념, 복습 질문, 적용 사례를 포함해 주세요. 교육 담당자용 브리핑 문서로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자료가 보고서, 학습 가이드, 블로그 글, 교육 자료로 다양하게 변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사나 교육 담당자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기능이죠. 다음으로는 플래시카드, 퀴즈, 마인드맵 활용입니다. 노트북 LM은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플래시카드, 퀴즈, 마인드맵입니다. 플래시카드는 핵심 개념을 짧게 정리해 반복 학습할 때 좋습니다. 예를 들어 AI 개념, 프롬프트 원칙, 보안 주의사항, 업무 적용 사례 등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퀴즈는 학습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 유용하죠. 강의를 마친 뒤 오늘 배운 내용으로 객관식 퀴즈 5개를 만들어 주세요. 실무 적용형 주관식 질문 3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복잡한 내용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때 좋습니다. 자료 속 핵심 주제, 하위 개념, 연결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마인드맵을 만든 뒤에는 그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다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마인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은 무엇인가요? 각 가지별로 강의 목차를 만들어 주세요. 이 구조를 바탕으로 5분 발표 원고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이처럼 노트북 LM은 단순 요약 도구를 넘어 학습을 설계하고 복습 자료를 만들고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도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무 활용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수강생 인터뷰, 만족도 조사, 강의 후기 자료를 넣고 교육 개선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장 보고서, 내부 회의록, 고객 피드백 자료를 넣고 사업 방향이나 개선 과제를 정리할 수 있죠. 강사는 교재, 논문, 기사, 정책 자료를 넣고 강의 원고, 퀴즈, 슬라이드 목차, 사례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관심 분야의 자료를 모아서 자기주도 학습 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노트북 LM은 교육, 연구, 기획, 보고 학습,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쪽 잘 활용될 수 있는 질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질문을 잘 해야 하죠. 단순히 이 자료 요약해줘 라고 묻는 것보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자료에서 핵심 문제점 3개와 개선 방안 3개를 정리해 주세요. 임원 보고용으로 5줄 요약해 주세요. 강의 원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주세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표로 나누어 정리해 주세요.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퀴즈 5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 내용을 마인드맵 구조로 정리해 주세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AI의 답변도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트북 LM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돕고 개인화된 AI 연구 파트너이죠. 둘째, 핵심은 사용자가 직접 올린 소스에 기반해서 답변하는 그라운딩 방식이죠. 셋째, 오디오 오버뷰는 자료를 팟캐스트처럼 들으며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비디오 오버뷰는 도표와 이미지를 보면서 음성 설명까지 함께 들을 수 있게 해주죠. 다섯째, 데이터 테이블은 흩어진 수치와 비교 정보를 표로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여섯째, 인포그래픽은 복잡한 자료를 시각적으로 요약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곱째, 보고서 생성, 학습 가이드, 플래시카드, 퀴즈, 마인드맵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를 학습과 교육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결국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죠. 그럼 뭘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바르게 쓰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사람의 역량입니다. AI는 생각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자료를 넣어 한번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요약도 하고 비교하고 듣고 보고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AI 활용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